두 번째 언어학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림랩 학회장 임재용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BOT 논문 강독에 이어서 오늘도 또 색다른 주제로 림랩에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림랩의 또 다른 그 구성원이 여러분을 위한 형태론 강의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을 때보다 사람이 더 많이 와가지고 좀 질투가 나네요. 네, 그러면 2학번 정진우 학우님 모시고 림랩 두 번째 특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학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격과 일치의 체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언어과 22학번 정진우입니다. 네, 격과 일치의 체계를 설명할 건데 지금 오신 분들 뭐 격이 뭔지 일치가 뭔지 이런 게 좀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격과 일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격과 일치가 어떤 것이냐? 모든 언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명사나 또는 명사구 그런 것들 가지는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어순, 격, 일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또는 뭐 두 개 이상의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 밥 이라는 명사가 있고 먹었다, 먹다라는 동사가 있죠. 여기서 단순히 이제 철수, 밥, 먹다라고 하면은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 보시다 보면 철수, 가, 밥을 이렇게 뭔가 붙어 있죠. 이 가가 붙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문장을 보고 먹었다라는 행위의 동작주가 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을이 붙음으로써 밥이 먹는 행위의 피동작 주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명사와 동사의 문법적인 관계를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이어서 얘기하겠다면 이건 이제 격을 사용한 예시입니다. 어순, 격, 일치 세 개가 있었죠. 예시를 하나씩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인데요. 중국어는 어순, 그러니까 그 단어 간의 순서를 사용해서 방금 앞서 말한 뭐 동사와 명사의 관계 이런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뭐 중국어를 잘 좀 못하지만 위치, 위쥐, 시만, 휴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우기, 좋아한다, 휴화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우기가 휴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단어 형태는 그대로 두고 우기랑 슈화를 순서만 바꿔서 적으면 슈화 좋아하는 우기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슈화가 우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단어가 형태는 바뀌지 않았죠. 뭐 붙은 것도 아니고 변형된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우기 슈화 좋아한다 간이 가지는 문법적인 관계가 지금 바뀌는 거죠. 따라서 중국어는 이제 어순을 통해서 이러한 문법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는 이제 격을 사용한 터키어 예시인데요. 여기 보면은 벤두 마칼레이 야린 비티고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벤이 이제 나라는 대명사인데 아무것도 붙지 않았죠? 그냥 이 형태가 이게 NOM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이제 그 노미너티브라고 해서 주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논문을 뜻하는 마칼레라는 단어에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E가 붙어있죠? 이거는 이제 ACC라고 붙어있는데 이게 어큐스티브라고 해서 이제 대격, 약간 흔히 말하는 목적격을 의미하는 건데 저처럼 나와 논문이라는 이제 메인 동사는 끝내다니까 끝내다와 관련이 되어 있는 지금 두 명사들을 이제 이렇게 격을 나타냄으로써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밑에도 똑같은 예시인데요. 핫산에 아무것도 안 붙어서 주격을 나타내고 I에다가 지금 A가 붙어서 이건 데이티브라고 하는데
역격, 뭐 애게,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똑같이 사과에도 이가 붙어서 이것이 대결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사에 뭔가 붙거나 뭐 변형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에 격을 부여해주는 식으로 토키어는 문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일치가 있는데요. 격은 약간 한국어에도 자주 쓰이는 개념이니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일치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일치가 뭐냐면은 일치라는 것은 어떠한 이런 문법적인 요소가 그것이 아닌 다른 문법적인 요소의 자질에 의해서 뭐 형태가 바뀌거나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 돼지, 죽이다 이렇게 단어들이 있는데 죽이다라는 이제 동사에 보면은 지금 여기 NAV라고 해서 이제 이건 future, 그러니까 미래형을 나타내는 접사가 있고 맨 끝에 IN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1SG로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인칭 단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 죽이다의 주체, 즉 나, 주체가 1인칭 단수이다, 1인칭 단수의 명사이다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격에서는 명사 뒤에 뭐가 붙거나 해서 명사 격을 나타냈다면은 일치 체계에서는 동사의 접사 같은 게 붙음으로써 이 동사의 뭐 주어가 뭐 어떤 인칭인지 뭐 복수인지 단수인지 아니 뭐 목적어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동사에 표시하는 것이 일치라고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내가 돼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하나 또는 뭐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이 키냐 르완다어라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언어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남자가 던졌다인데 지금 던졌다라는 단어 앞에 y가 하나 붙어 있죠. 이거는 이 던지다의 주체가 남자라는 걸 말해주는 건데 C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유럽 언어 보시면은 막 남성명사, 여성명사 있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이런 언어들이 많은데 아프리카 어떤 언어들은 남성, 여성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뭐 1부류, 2부류, 3부류 이런 식으로 명사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언어도 그런 케이스인데 거기서 이 언어에서 남자라는 단어는 1부류에 속하는 명사인 거고요. 그래서 이 1부류에 속하는 명사에 해당하는 이런 일치, 접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다에 붙음으로써 주어가 1부류 명사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I는 지금 아무것도 붙지가 않았죠. 어떤 접사나 뭐 격을 나타내는 거나 일치가 나타내는 붙지 않았는데 이 언어에서는 어순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이런 어순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어. 뭐 따로 뭐 격 같은 게 붙지 않아도 얘는 어순에 의해서 목적어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속으로라는 게 있는데 물은 물인데 앞에 이제 어찌 보면 영어의 전치사 같은 개념으로 물속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가 붙어서 물의 격을 장소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다시 해석해보자면 남자가 아이를 물속으로 던졌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격과 일치를 지금 동시에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격과 일치도 일정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고 위계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주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기타도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쪽부터 이제 언어에서 중요한 대상들이죠. 당연히 문장이나 뭐 말할 때 있어서 주어가 가장 중요할 거고 그다음 목적어, 그다음 기타 순서가 중요하겠죠. 근데 앞서 말한 일치, 아까 말한 것처럼 동사의 뭐 주어가 어떤 건지 나타낸다, 목적어가 어떤 건지 나타낸다 이런 경우에는 이쪽부터 붙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주어 어떤 언어가 일치 체계를 사용한다. 그러면 아마 주어에 관한 일치는 거의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심화된 그게 좀 복잡한 체계를 가진 언어는 뭐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간접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뭐 장소를 나타내는 거라던가 뭐 수혜자를 나타내는 거라던가 이런 것까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격은 이런 좀 중요하지 않은 대상부터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언어의 격이 있다면은 아마 뭐 장소를 나타내는 격이라던가 이런 거 아마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격이 심화될수록 뭐 간접 목적어에 대한 격도 있고 뭐 직접 목적어, 주어에 대한 격이 따로 점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과 일치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 격과 일치 체계 저희 주제 체계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들을 보면서 이 언어들은 격과 일치를 통해서 이런 어떻게
어떤 체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항, 자동사, 타동사인데요. 먼저 논항은 그 문장의 동사가 필요로 한 문장 성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웃었다라는 문장이 있죠. 그러면 웃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웃다라는 동사는 당연히 웃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웃는 사람이 철수, 여기서 철수가 논항이 되는 것이고요. 뭐 민지가 나를 때린다라고 하면은 때리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때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때림을 맞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민지가 때리는 사람, 내가 맞는 사람으로서 이 때린다의 논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앞서 말한 웃었다처럼 논항이 하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때린다처럼 두 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웃었다처럼 논항이 한 개만 필요한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 여기 예시가 이렇게 있고요. 반대로 두 개 또는 꼭 두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겠죠. 두 개 이상의 논항을 필요로 하는 동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때리다든가 뭐 먹으려면 먹는 사람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논항을 좀 더 심화해 볼 건데요. 논항도 크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SAO라고 하는데 먼저 S는 앞서 말한 자동사, 그러니까 논항이 한 개만 필요한 동사였죠. 자동사에서 그 자동사가 취하고 있는 하나뿐인 논항이 바로 S입니다. 일시 보면은 뭐 진우가 얻는다 해서 진우가 S이고요. 뭐 돌멩이가 굴러간다 해서 돌멩이가 바로 이 S입니다. 반대로 타동사에서는 두 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중에서 행위자, 즉 동사를 직접 행위하는 그 행위자가 바로 A이고요. 일시 보면은 재영이가 진우를 때린다. 왜 때리셨어요? 아무튼 여기서 재영이가 A이고요. 진우가 이제 타동사의 P 행위자, 그 당하는 사람을 O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우가 O가 됩니다. 여기서 S랑 O가 계속 나오는데 거의 SV 어순하고 SOV 어순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주어, 동사, 목적어 할 때 주어, 목적어가 SO인데 여기서 이 SO는 다른 거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S는 자동사의 주어고 O는 타동사의 P 행위자예요. 이거를 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격과 일치의 체계를 나타내는 이런 앞서 말한 그 논항들 간의 관계를 정렬이라고 하는데요. 언어별로 이것을 정렬하는 방식이 되게 상이해요. 예를 들어서 S와 A를 똑같이 취급하고 O를 달리 취급하는 언어들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동사의 주어, 타동사의 주어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고 그 타동문의 그 목적어를 따로 취급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자동문의 주어랑 타동문의 목적어를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언어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세 개를 모두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언어들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자동문의 주어일 때 어쩔 때는 타동문의 주어랑 똑같이 엮고 어쩔 때는 목적어랑 똑같이 엮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서 말한 별개나 일치, 어순 등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논항의 이름을 따서 SAO 유형론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이렇게 6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케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격, 이처럼 S와 A를 하나로 묶고 O를 따로 구분하는 방식을 주격, 대격 정렬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한국어의 격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S랑 A를 똑같이 취급하고 O를 다르게 취급하는데요. 여기 자동사가 들어간 자동사문과 타동사가 들어간 타동사문이 있죠. 여기서 자동사의 주어, 자동문의 주어 철수는 가라는 격표지를 통해서 실행이 되고요. 타동사문에서 나오는 주어, 민지도 똑같이 가, 민지가 A고 나가 O인데 민지도 똑같이 가를 통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 O는 를 통해서 표시하고 있죠. 이처럼 그러니까 자동문의 주어인 S, 타동문의 주어인 A가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묶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S랑 A를 묶어서 주격, O를 따로 빼서 대격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주격, 대격 정렬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묶는 게 있으면은 반대로 묶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되네요.
이런 언어들이 세계 언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언어들은 대부분 주격, 대격 언어에 속합니다. 좀 밑에 나오는 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좀 익숙한 언어들은 다 주격, 대격 정렬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격, 대격이 있으면 이렇게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호주에서 사용되는 언어인데 이쪽에서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은 자동문의 주 남자가 지금 남자라는 남자라는 명사에 아무 표지가 붙지 않았어요. 이게 자동문의 주 S를 나타내는 방식이고요. 근데 밑에 타동문을 가볼까요? 남자가 아이를 때린다. 여기서 남자가 A고 아이가 O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남자가 똑같이 남자가 있는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뒤에 접사가 붙었죠. 그리고 반대로 아이를 그러니까 즉 목적어에 해당하는 얘가 아까 얘랑 똑같은 형태로 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남자가랑 아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여기서 S와 O 이 묶이는 이를 묶어서 절대격이라고 부르고 따로 떨어져 있는 A를 능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어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것이 절대격을 나타내는 방법이고 이렇게 라는 접사를 붙이는 것이 능격을 표시하는 표지입니다. 이것도 6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이런 지역에는 뭐 능격 언어가 많고 이런 지역에는 능격 언어가 거의 없다. 특히 유럽은 한 바스커어라는 언어 빼고는 다 능격 언어 모두 그러니까 능격 언어가 아니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건 타동성 정리를 하는데 얘는 자동사 주어가 따르고 타동문에서는 두 개를 구분하지 않아요.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자동문이죠. 여기서 자동문 주어는 나라는 명사 이제 이렇게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이게 S임을 밝히고 있는데 밑에 이게 타동문이거든요. 여기서 무라는 나고 타가 있는데 둘 다 아무것도 붙지 않았죠.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별도의 격을 표시해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씀으로써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가 주격이고 얘가 대격으로 이렇게 정렬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애초에 타동문에서 두 음항이 있는데 두 음항을 구분 안 해주면 어느 게 A고 어떤 게 A인지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고 전 모든 문법 책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서만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게 있는데요. 얘는 더 이상해 보이던데 얘는 중립정렬 또는 직격정렬이라고 하는데 얘는 세 개를 모두 똑같이 표시해요. 근데 늘 익숙한 영어 일반 명사 그러니까 대명사 말고 일반 명사들은 격을 이렇게 우리 뭐 일반 명사가 뭐 주어일 때 목적어일 때 모양 바뀌는 거 본 적이 없죠? 그런 것처럼 다 똑같이 쓰고 있으면 뭐 자동문의 주어에 오든 타동문의 주어에 오든 타동문의 목적어로 오든 똑같이 영어는 일반 명사 똑같이 쓰고 있고요. 중국어도 똑같이 뭐 주어에 오든 목적어에 오든 형태를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문법의 일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서 말한 격이나 일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영어 일반 명사나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순을 통해서 이것이 주어인지 자동문의 주어인지 타동문의 주어인지 타동문의 목적어인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방금 제가 말한 거고요. 격, 일치, 어순 어떤 방법으로든 A랑 B를 구별하고 있어요.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구별 안 하면은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방금은 세 개를 다 묶어서 표시하는 걸 봤는데 세 개를 다 따로따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동문에서 회색곰이 왔다. 이제 이 단어가 회색곰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동문에 주어로 왔을 때는 아무것도 붙지가 않았어요. 근데 밑에가 타동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목적어로 왔는데 이때는 끝에 나라는 접사가 붙었죠. 그리고 이 타동문의 주어에는 또 이라는 또 새로운 접사가 붙었어요. 이처럼 자동문의 주어일 때와 타동문의 주어일 때
또는 타동문의 목적어일 때 지금 세 개 다 양상이 다르죠. 이처럼 이렇게 세 개를 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탐문법 정렬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자동문에 주어일 때는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이고 이 언어에서 이 언어의 규칙인데 타동문에 주어일 때는 이런 음이라는 접사가 붙고 목적어일 때는 이런 에라는 접사가 붙습니다. 이때 s를 절대격어라고 흔히 부르고 a를 능격어, o를 대격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주격 대격 정렬을 받고 능격 절대격 정렬을 받죠. 얘는 그거를 섞어서 능격 대격 정렬이라고 합니다. 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활격, 불활격 정렬이라고 해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S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죠. S 옆에 작게 A라고 적힌 게 있고 작게 O라고 적힌 게 있어요. 그래서 SA라고 적힌 거는 S인데 A스러운 거고 이거는 S인데 O스러운 거예요. 근데 A스러운 게 뭐고 O스러운 게 뭐냐? A는 타동문의 주어고 동사의 행위자죠. 그래서 대체로 행위자니까 의도를 가지고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O는 피행위자니까 의도를 가지기보다는 뭔가 당하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자동문의 경우 S는 동사가 어떤 동사에 따라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의지와 상관없이 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로 분리해놨는데 내가 웃었다, 민수가 걷는다, 까마귀가 난다 이런 자동문들은 주어가 의지를 가지고 웃고 걷고 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죽었다, 피었다, 무너졌다 이런 자동사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의지를 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피는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약간 피행위자의 입장으로서 의도와 관계없이 당한 이런 성질을 가진 자동사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에 입각을 해서 이 활격, 불활격 정렬은 위 웃었다, 걷는다, 난다라는 이런 동사가 취하는 S는 A랑 똑같이 표현을 하고 반대로 밑에 죽었다, 피었다, 무너졌다와 같은 경우에 이제 S는 좀 오스러우니까 O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때는 주격, 대격, 뭐 능격, 절대격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SA와 A를 하나로 묶어서 활격, SO와 O를 섞어서 불활격, 이걸 묶어서 불활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아까는 자동사들 제가 두 케이스로 분류해봤죠. 이걸 분열 자동사 유형이라고 하고요. 어떤 특정 언어들은 자동사에 따라서 이 자동사가 취하는 자동문의 주어 S는 뭐 A랑 똑같이 취급하고 어떤 또 다른 부류의 자동사가 취하는 주어는 이 목적어랑 똑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동 자동사 유형이라고도 있는데 얘는 자동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같은 자동사인데 주어를 그러니까 S가 SA 형태가 있고 SO 형태가 두 개 있는 거예요. 한 자동사에. 그래서 A 형태로 쓰면은 뭐 그래서 미끄러지다라는 자동사를 생각해 봅시다. 미끄러지는 것도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는 건 내가 의도를 가지고 미끄러진 거죠. 근데 만약 빙판길에서 미끄러졌다 이거는 의도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똑같이 한국어에서는 똑같이 내가 미끄러졌다고 하겠지만 만약 이 방식을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주어니까 S죠? 자동문의 주어니까. 근데 만약 나를 SA의 형태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 문장은 내가 일부러 미끄러진 거예요. 내가 뭐 미끄럼틀 타거나 뭐 스키나 뭐 스케이트 탄 거죠. 근데 나를 SO의 형태로 적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뭐 빙판길에 실수로 미끄러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 따지고 보면 둘 다 나 미끄러졌다 이렇게 두 가지 논항만 있는 건데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도 예시인데요. 이건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나오는 예시인데 이 규칙을 살펴보면요, 이 A와 관련된 일치 표시는 동사의 앞에 붙어요. 그리고 O와 관련된 표시는 동사의 뒤에 붙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SA와 A는 똑같이 한 묶음이고 SO와 O는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유동이 아니라 분열자 동사인데요. 가다, 기침하다, 생각하다 이런 동사는 SA, 그러니까 즉 주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동사에 속하고요. 아프다, 떨어지다, 행복하다 이런 동사들은 SO에 속합니다. 그리고 뭐 좋아하다, 있다, 죽다 이런 좀 애매한 것들은 유동자 동사는요. 상황에 따라서 SA가 될 수도 있고 SO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가 갔다랑 그가 아프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가다는 SA에 속하는 자동사죠. 즉 주어가 의도적으로 행동한 거죠. 그래서 얘는 A랑 똑같은 형태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게 동사인데 앞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3이라는 게 3인칭 명사 표시인데 그가 3인칭이니까 이제 붙는 건데 얘가 동사 앞에 붙었죠. 동사 앞에 붙는 거는 이 A를 나타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장에서의 자동문의 주어 S는 A랑 똑같이 표현이 된 거고요. 근데 반면에 그가 아프다는 이제 뭐 이게 아프다인데 얘는 뒤에 3인칭 명사, 3인칭 주어 일치 표시가 붙었어요. 이거는 O랑 똑같은 거죠. 따라서 둘 다 그 주어는 그지만 가다와 아프다 이런 자동사의 차이로 인해서 이게 자동동사의 주어를 동사에 어떻게 표시하는지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정렬하는 것을 활격, 불활격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런 SAO랑 좀 별개의 얘기로 순행, 역행 정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생물성 위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떤 언어들은 이런 생물성이나 이런 자기와의 관계의 친밀도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것에 되게 위계를 두고 이 위계에 따라서 뭔가 문법적인 걸 표시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위계를 지니는데요. 1인칭, 2인칭, 3인칭, 그 친족, 가족과 관련 호칭, 그리고 사람, 동물, 그리고 생물이 없는 무생물들. 여기서 왼쪽에 있을수록 행동의 주체가 되고 대화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쪽에 있을수록 행동의 이제 피행위자가 되고 주제가 아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순행 역행 정렬은 어떤 것이냐? 타동문에서 주체인 A와 객체인 O가 있죠. 그 중에서 A가 O보다 이 위계가 더 높은 경우 이거는 순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어찌 보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순행 표시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A가 주체고 O가 객체인데 O가 A보다 이 위계가 더 높은 데 있다. 이거는 약간 어찌 보면 부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행이라고 따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예시인데 이거 미국에서 사용되는 원주민 언어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 언어에서는 앞서 말한 것과 조금 다른 위계를 가지고 있는데 2인칭이 먼저고 1인칭, 3인칭, 분적, 원격 이건 이제 거리와 관련해서 뭐 이것, 저것 이런 등격, 원격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3인칭 살아있지 않은 것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높은 쪽만 동사에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높냐는 이제 순행, 역행 표시를 알아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 두 개의 보다 뭐 1인칭 명사 표시가 일치 표시가 있고 보다라는 어간이 있고 순행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주 A가 O보다 더 높다는 거죠. 높은 걸 그리고 높은 것만 동사에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높은 게 1인칭이 높은 건데 이게 순행이니까 이게 A인 거예요. 이게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내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를 본다. 이제 여기서 왜 그냐면은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그거 아닐 수도 있겠다만 이 언어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게 3인칭 목적어를 표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1보다인데 역행 표시가 붙었어요.
둘 중에 그러니까 A가 있고 O가 있는 둘 중에 더 생물성이 높은 것이 동사 일치를 일으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1인칭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둘 중에 1인칭이 있는 건데 역행이니까 얘는 이 경우는 O가 A보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내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역순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내가 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이게 순행이고 그가 나를 하는 거는 이 언어에서는 약간 부자연스럽다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역행이라고 생각해서 역행 표시를 붙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순행 역행, 생물성 위기에 따른 순행 역행 정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언어 전 세계 이제 언어에 있어서 가장 흔한 정렬은 주격, 대격 정렬이고요. 아까 말한 익숙한 것들, 뭐 한국어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흔한 거는 능격, 절대격 정렬이고요. 그리고 3분법 정렬이 아까 뭐였죠? S랑 A랑 O를 전부 다 다르게 표시하는 거였죠. 이거는 굉장히 드문 편이고요. 그리고 타동성 정렬, 이거는 S 따로 O랑 A랑 하나로 묶는 거는 이건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중립 정렬은 아까 세 개를 다 똑같이 묶는 거라고 했죠. 이거를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이렇게 똑같이 정렬을 한다. 이런 언어는 지금까지 발견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A랑 O는 어떻게든 구별하는 게 유용하겠죠. 왜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그게 구별이 없이 우기 슈아가 좋아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우기가 슈아를 좋아하는 건지 슈아가 우기를 좋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우기가 좋아하는 건지 슈아가 좋아하는 건지가 굉장히 이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문제겠죠. 그리고 헷갈리지 않는다면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구별이 되는데 하는 거는 낭비이고 경제적이지 못한 거니까. 따라서 S는 자동문에서만 나타나니까 O랑 A랑 O랑은 같이 나올 일이 없어요. 애초에 나타나는 환경이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얘는 A랑 O랑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격 정렬, 그러니까 주격 대격 정렬 또는 능격 절대격 정렬은 일단 A랑 O를 구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목적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일이 없는 S를 A나 O나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똑같이.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거죠. 근데 평문법 정렬 같은 경우에는 A랑 O를 구분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구분되는 S를 의도적으로 구분하니까 이건 조금 비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비경제적인 거는 말하는 대로 약간 뭐 효율적이나 좀 그런 뜻이지 절대로 뭐 이 언어가 열등하다거나 이 언어가 뭘 하다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립 직격 정렬, 얘는 A랑 O는 구분하지 못하는 면에서 좀 불편한데 다 똑같이 쓰면 되니까 노력이 적어요. 뭐 작성을 한다거나 말을 하거나 이해하거나 할 때 이런 사고 과정이 줄어드니까 노력이 적게 되는 것이고요. 사고성 정렬은 정작 구별해야 할 A랑 O는 구별 못하고 굳이 구별할 필요 없는 S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경제적이지만 그러니까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고 그렇게 경제적이지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극히 드문다고 했죠. 이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런 것은 사람들이 이제 기피하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은 슬라이드를 겹쳐네요. 네. 이제 언어는 기본 목적이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을 달성하려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주장 이런 건 이제 이런 서법 구조, 시대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저희가 오늘 다른 거는 격과 일치 정렬이죠. 이거는 행동의 주체와 대상을 나타내는 방식이고요. 의사소통을 하려면 당연히 행동의 주체가 누구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언어는 이런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다. 뭐 한 가지로 정해진 게 아니라 언어별로
이 목적만 달성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